만약에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의 조직 문화 비밀이나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엄청 강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궁극적인 청사진, 그런 게 19세기 독일의 아주 낡은 신학책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코웃음을 치시겠죠.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그쵸. 배움에 목마른 청취자 당신,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이번 심층 탐구의 세계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거대한 조직이나 단체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고정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도나 엄청 빡빡한 규정집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수직적인 결제 라인, 막 그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해볼 자료는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바로 19세기 독일의 고전 신학자 프레드리히 슐라이어마허의 저작입니다. 이게 주로 교회의 기원이랑 성령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19세기 독일 신학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책장에 묵은 먼지 냄새나 고리차분한 종교적 교리 이런 걸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네, 저도 처음에 약간 흠칫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무슨 종교적인 설교나 딱딱한 교리 문답으로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이 텍스트는요, 인간의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네트워크를 막 살아 숨쉬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 파헤치는 엄청 정교한 사회학적이고 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으로 연결되고 그냥 사람들이 모인 단순한 집단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진화하는가, 그 원리를 캐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료에 113절이랑 115절을 보면 저자가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의 기원을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외부의 제도나 규칙을 아예 배제해버리거든요. 네, 완전히 배제해야죠. 누군가가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고 막 자, 지금부터 모입시다 하면서 회칙을 만들어서 조직이 짠 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바로 이 텍스트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저자는 어떤 규율이나 제도가 사람을 통제해서 모은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모인다는 거죠? 그 개인이 어떤 새로운 진리나 생명력을 자기 내면에서 팍 깨닫게 되면 그 강렬한 변화 때문에 그냥 혼자 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텍스트에서는 이걸 구속, 독일어로는 에렐뢰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내면의 변화를 겪은 개인들이 필연적으로 자기랑 주파수가 맞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아,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아주 역동적으로 얽히고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이 생깁니다. 텍스트에서는 이걸 상호작용과 협력이라고 부르고요. 상호작용 그리고 협력. 맞습니다. 즉, 공동체라는 건 외부에서 틀을 씌워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상호작용이 밖으로 표출된 형태일 뿐이라는 거죠. 내부의 생명력이 막 뻗어나가면서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인 겁니다. 와, 외부의 틀이 아니라 내부의 생명력이 형태를 만든다. 저 이거 읽으면서 약간 그 숲속의 버섯이 떠올랐어요. 버섯이요? 재밌는 비유네요. 그 우리가 땅 위에서 보는 버섯들은 막 뚝뚝 떨어져서 다 개별적으로 자라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땅속을 파보면 그 균사체라고 부르는 거대한 하나의 신경망으로 버섯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균사체 네트워크 말씀하시는군요. 네, 보이지 않는 땅속의 네트워크가 먼저 존재하고 습도나 조건이 딱 맞을 때 땅 위로 솟아오르는 버섯처럼 이 내면의 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 먼저 작동하고 그게 나중에 현실 세계 공동체라는 모습으로 솟아오른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정확히 슐라이어마허가 말하고 싶었던 유기적 공동체의 특성이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이 균사체 같은 유기적 공동체가 우리가 현실에서 흔히 보는 일반적인 동호회나 목적 지향적인 이익 집단이랑 구조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동호회도 결국 사람들끼리 만나서 막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되게 예리한 접근인데요. 일반적인 봉호회나 시민단체는 결속의 핵심이 철저하게 외부의 조건에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요? 네. 예를 들면 매달 회비를 낸다거나 특정 자격증이 있어야 가입된다거나 아니면 등산, 독서 이런 특정한 목적에 동의해야만 그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룰을 지켜야 회원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가 설명하는 특수한 공동체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내면의 생명력의 공유, 그 자체가 결속을 위한 유일한 조건이에요. 내면의 생명력 공유? 네, 어떤 서류에 서명하거나 규칙을 지켜서 일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면이 변화된, 아까 말씀하신 그 땅속 균사체로 연결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융합하는 일종의 화학적 반응에 더 가깝습니다. 화학적 반응?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억지로 모인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서 벌어진 내면의 사건을 밖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 이게 본질적인 차이인 거죠. 화학적 반응에 의한 융합이라는 설명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목적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유기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텍스트가 설명하다가 자료의 116절부터 119절에 걸쳐서 굉장히 논쟁적인 개념을 하나 훅 던집니다. 아, 올 곳이 왔군요. 네, 바로 공동체 확장의 원리로 예정, 독일어로는 에어벨룽,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교리를 등장시키죠. 저 솔직히 이 대목 읽을 때 브레이크가 좀 확 걸렸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한테는 꽤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죠. 맞아요. 신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라면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동일하게 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줄 수는 없다고 아주 단언을 하잖아요. 네, 텍스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아무리 19세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고 본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 이 예정이나 선택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되게 엘리트주의적이고 닫힌 시스템처럼 들리거든요. 결국 선택받은 특권층만 이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걸 표면적인 단어만 놓고 보면 철저한 배제 논리를 오해하기에 딱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 역사 속에서도 많은 종교 권력들이 이 예정론이라는 걸 자기들 기득권을 방어하는 철옹성 같은 장벽으로 악용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이 텍스트, 이 슐라이어마우의 앞뒤 맥락을 좀 더 넓은 그림과 연결해서 자세히 뜯어보면 저자는 이것을 누군가를 영원히 내치기 위한 배타적 시스템으로 설명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배타적 시스템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오히려 아주 거대한 혁신이나 생명력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을 설명하는 일종의 시간적 불균형의 법칙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시간적 불균형의 법칙이요? 시스템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의 격차가 필수적이라는 뜻입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류 역사상 어떤 엄청나게 위대한 철학적 깨달음, 거대한 사회적 변혁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80억 명의 사람에게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뿅 하고 동시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변화라는 건 언제나 특정한 중심점, 그러니까 어떤 노드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아, 중심점. 이 자료에서는 그것을 그리스토라는 중심점에서 시작된 강력한 내적 에너지로 보는 겁니다. 그 시작점의 에너지가 바로 옆에 있는 주변으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변으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순차적인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결 퍼지듯이. 네, 저자는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시간적 지연 현상을 가리켜서 우주를 지배하는 신적 섭리의 법칙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선택을 받아서 변화를 겪었다는 게 남들 위해 군림하는 어떤 잘난 특권이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아직 그 에너지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이어주기 위한 전달 매개체로서 순서가 조금 앞섰다는 걸 의미할 뿐이에요. 와, 이거 계급이나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과정에서의 그냥 순서와 흐름의 문제였네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거 약간 글로벌 IT 기업들이 새로운 운영체제나 플랫폼 같은 거 출시할 때랑 똑같네요. 전 세계 80억 명한테 동시에 배포하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소수의 코어 그룹한테 먼저 베타 테스트를 시키고 거기서 버그도 잡고 안정적인 문화랑 시스템이 딱 구축되면 그때 점진적으로 일반 유저를 늘려나가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만약 80억 명이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에 막 우르르 접속하면 서버가 터지고
대혼란이 오겠죠. 공동체의 생명력도 질서 있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단단한 코어 그룹이 형성되고 주변으로 서서히 퍼지는 시간적 지연이 오히려 필수적이라는 거네요. 와, 베타 테스트 비유 정말 탁월합니다. 그 시간적 지연이 없으면 네트워크는 덩치만 커지는 과정에서 원래의 성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코어 그룹이 문화를 단단하게 다질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네. 저자는 모든 인류가 동시에 완벽하게 변화할 수 없다는 그 냉엄한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직시하면서도 결국 그 에너지가 전체 인류를 향해 언젠가는 뻗어나간다는 이 역동적인 과정을 예정이라는 교리를 빌려와서 기가 막히게 논증해낸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 논리대로 따라가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네, 어떤 연결고리죠?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에너지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네, 아주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오늘이 심층탐구의 세 번째이자 개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1, 2, 3절을 보면 여기서 텍스트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퍼버리는 되게 파격적인 재정의를 시도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죠. 바로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해석입니다. 보통 종교적인 맥락에서 성령이라고 하면 약간 개인의 머릿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신비한 유령이나 아니면 홍조 눈 감고 기도할 때 느끼는 초자연적인 황홀경? 그런 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사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지극히 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개인 혼자만의 내면 체험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슐라이마허는 1, 2, 3절에서 그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해체해버립니다. 그는 성령을 신적인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결합해서 믿는 자들의 전체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공동의 정신, 즉 독일어로 게마인가이스트의 형태로 아예 새롭게 정의해버립니다. 공동정신. 와. 네, 개인이 혼자 문 닫고 들어간 닫힌 방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개인 체험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거대한 연결망 그 자체, 즉 건강한 유기체가 다 같이 공유하는 이 공동정신이 바로 신성함의 본질이라고 쾅 선언한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요. 이 공동정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생명력 혹은 어떤 신성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 홀로 고여있는 게 아니라 나와 타인 사이의 공간, 그 빈 공간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관계의 공간에 존재하는 거죠. 지금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아니면 조용한 방에서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주 탁월하게 성과를 내는 스포츠팀이나 아니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 직장팀에 가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로 꽉 묶어주고 초인적인 시너지를 내게 하는 되게 강력한 팀 스피릿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팀 스피릿이 팀의 승패를 좌우하죠. 이 텍스트는 그걸 단순히 인간들이 회식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분위기를 넘어서 그 공유된 호흡과 에너지가 극한으로 끌어올려진 상태, 그래서 개인들 단순합을 아득히 초월해버리는 그 공동의 생명력을 아예 인간계에 내려온 신성함 그 자체로 본 거라는 유추가 가능하겠네요. 와, 완벽한 유추입니다. 이 대목이 왜 대단하냐면요. 19세기라는 그 오래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는 대단히 혁명적인 철학 사상입니다. 그렇겠죠. 개인주의가 막 태동하던 시기일 텐데. 네, 신적인 생명력을 그 고립된 개인주의적 영성에서 끄집어내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차원으로 격상시켜버린 거니까요. 아, 끄집어냈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막 훌륭하고 혼자서 산속에서 깊은 명상에 잠겨 있다고 해도 타인과 연결되어서 생명력을 교환하고 부대끼지 않는 한 그는 온전한 의미의 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혼자서는 안 된다. 네, 오직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장 안에서만 그 본질이 온전히 발현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아주 강력한 반론이 있습니다. 오, 어떤 반론인가요? 들어보죠. 이 공동정신이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자칫하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위험하게 들릴 수 있다. 역사를 보면 하나의 되게 강력한 공동의 정신이 집단을 확 휩쓸었을 때 그것이 개인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는 군중 심리나 심지어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적인 광기로 변질된 비극적인 사례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20세기에 끔찍한 일들이 많았죠. 텍스트가 극찬하는 이 신성한 공동정신과
그런 폭력적인 군중 심리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분되는 겁니까? 밖에서 보면 둘 다 거대한 집단적 에너지를 열광적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꽤 비슷해 보이는데요. 와, 정말 핵심을 날카롭게 찌르는 반론입니다. 다행히 이 텍스트의 저자 역시 그 위험성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개인의 고유성을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고유성이요? 네, 파시즘이나 군중심리 같은 전체주의는 집단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개인의 비판적 사고나 뾰족한 개성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아예 지워버립니다. 그렇죠. 튀면 안 되니까. 네, 사람들을 똑같이 생긴 획일적인 벽돌 블록으로 만들어서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죠. 맞아요. 개성을 말살하죠.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공동정신, 즉 성령의 메커니즘은 자료 115절에서 언급된 협력, 미트 아이나드 비어켄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 협력. 이 정신은 개인의 개성이나 다양성을 억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필수적인 촉매로 사용해요. 각자가 가진 막 고유하고 울퉁불퉁한 특성들이 살아있는 채로 서로 엮이고 때로는 충돌하고 또 조율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때에만 형성되는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워서 집단에 꾸역꾸역 동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절대 아니죠. 나의 고유함이 타인의 고유함과 연결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태계를 창조해내는 힘인 겁니다. 아, 파시즘 같은 군중 심리는 개인을 삭제해서 덩치만 키우는 거라면 진정한 공동정신은 개인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그 사이의 연결망을 엄청나게 고도화시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와, 이 설명이 되게 자연스럽게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우리를 안내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쭉 읽으면서 속으로 가장 무릎을 탁 쳤던 바로 125절의 내용입니다. 아, 불완전한 개인과 완벽한 전체에 대한 통찰이군요. 네, 맞습니다. 125절은 사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매우 냉철하고 좀 뼈아픈 진단을 내립니다. 저자는 개별 인간이 결코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완벽해질 수 없음을 아주 분명히 못 박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네, 텍스트는 이를 죄의 잔재와 개인적 한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개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를 크게 겪었더라도 자기 자신만의 근본적인 한계나 결핍, 편견을 온전히 다 벗어던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어떤 역설이죠? 개별적으로는 한없이 흠 많고 불완전한 이 조각들이 공동정신 안에 모이게 되면 놀랍게도 그 공동체 전체는 기어코 구속자의 완벽한 형상, 즉 완벽한 순수성과 완전성을 이뤄낸다고 선언합니다. 조각은 불완전한데 모이면 완벽해진다? 네, 개별 신자는 결국 이 완벽한 전체를 이루기 위한 보완적인 구성 요소일 뿐이라는 거죠. 보완적인 구성 요소. 저 솔직히 이 대목에서 우리 현대 사회에 엄청난 강박이 딱 떠올랐어요. 사회를 보면 끊임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잘 해내는 이른바 육각형 인재가 되라고 막 압박하잖아요. 아, 다 갖춘 완벽한 개인. 네, 결점이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개인이 되어라. 그래서 다들 자기 약점을 어떻게든 숨기고 무결점의 상태에 도달하려고 진짜 발버둥치며 살지 않습니까? 사실 많이들 지쳐있죠. 그런 압박 때문에. 근데 이 텍스트는 무려 수백 년 전에 이미 야, 혼자서 완벽해지는 건 구조적으로 아예 불가능해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잖아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진 그 흠집과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가 타인과 엮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아, 불완전함이 필수 조건이다. 네, 텍스트가 명시한 보완적 구성 요소, 에르겐첸더 베슈탄타일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보완적 구성 요소. 전문가님, 저는 이걸 약간 합금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오, 합금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엄청 단단한 간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상태의 순수한 철은 사실 생각보다 무르고 부식되기가 엄청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르죠. 그리고 탄소는 쉽게 바스러지는 성질이 있고요. 이 두 가지는 다 개별적으로 보면 튼튼한 건축 구조물을 짓기에 너무나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 원소들입니다. 그렇죠. 단독으로는 쓸모가 제한적이죠. 그런데요, 이 무른 철이랑 바스러지는 탄소가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만나서 화학적인 마찰을 겪고 융합을 거치면 개별 원소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강도를 가진 강철로 재탄생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엄청난 시너지가 나죠.
서로 완벽하게 막 흠집 하나 없이 단단하고 매끄러운 쇠구슬이었다면 탄소 원자가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가 없었을 테고 결국 그 강력한 강철은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오, 빈틈이 없었을 테니까.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의 결핍과 한계, 그 삐죽삐죽하고 거친 단면들이 나한테 존재하기 때문에 비로소 타인이 내 삶에 들어와서 딱 맞물릴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잖아요. 와, 방금 말씀하신 그 합금 비유가 정말이지 이 텍스트의 정수를 완벽하게 관통했습니다. 슐라이어마워가 말하는 메커니즘이 진짜 딱 그거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인간의 한계와 결핍은요, 남몰래 숨기거나 수치스러워해야 할 불량품의 흠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와 타인을 아주 단단하게 엮여주는 구조적인 결합 부위가 됩니다. 결합 부위? 내가 가진 뾰족한 장점이 누군가의 푹 파인 빈 공간을 찰칵 채워주고 반대로 나의 텅 빈 결핍이 누군가의 튀어나온 감점과 딱 맞물릴 때 비로소 우리는 저 부서지지 않는 강철처럼 엄청나게 완벽한 생명력을 띠는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생명력. 완벽한 개인들이 모여서 무결점의 공동체를 짜내고 만드는 게 아니라 다들 불완전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 서로를 향해 손을 뻗게 되고 그 복잡한 얽힘과 융합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전체로서의 완벽함에 도달한다는 것. 네. 이것이 바로 19세기 신학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인간학적 통찰입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결론입니다. 자, 이제 이 깊고 깊은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현실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쏙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적용을 해봐야죠. 19세기의 이 무거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텍스트가 오늘날 치열한 직장, 학교 혹은 가정이라는 일상 네트워크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을 진정으로 건강하게 살려내고 싶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깐깐하고 엄격한 인사고가 제도나 아니면 이력서에 화려한 스펙이 가득한 무결점 개인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결핍을 기꺼이 드러내고 그것을 강철처럼 화학적으로 결합시켜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 공동정신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죠. 청취자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속한 팀이나 가족 안에서 타인의 빈틈을 채워주는 어떤 보완적 원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십니까? 되게 찔리는 질문이네요. 혹시 나 스스로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철광이 되려고 혼자 막 발버둥 치느라 타인과 맞물려서 강력한 합금이 될 수 있는 그 귀중한 결핍의 틈마저 억지로 꽁꽁 숨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해주시죠.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고립을 극도로 경계하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삶이 너무 버겁고 인간관계에 막 지칠 때 모든 연락을 다 끊어내고 산속으로 혹은 자신만의 작고 어두운 동굴로 쑥 들어가서 완벽한 평온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막 속세를 떠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생명력이라는 것은 고립된 개인 혼자서는 결코 절대 완성될 수 없다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에너지가 타인을 향해 흐를 때 그리고 서로의 거친 불완전함이 부딪히며 내는 그 시끄러운 마찰열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완벽함의 파편이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딱 남겨두고 싶네요. 좋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정신, 세상을 뒤집는 혁명적인 에너지, 혹은 신적인 완벽함이라는 것은 나홀로 문 닫고 고요하게 명상하는 닫힌 방 안에서는 결코 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편하지 않죠. 그것은 타인과 복잡하게 얽히고 때론 오해하고 아프게 부딪히면서도 끝내 서로의 결핍을 끌어안으려고 치열하게 애쓰는 그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상호작용 한가운데서만 벼락처럼 탄생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여전히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홀로 반짝반짝 빛나는 매끄러운 쇠구슬이 되기 위해 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그 거칠지만 아름다운 불완전함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놓고 타인들과 부딪혀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강철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한번 깊게 고민해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 하루 당신의 그 숨기고 싶었던 결핍을 새로운 연결의 무기로 삼아서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